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태풍 종다리 영향으로 지금 전국 각지에 비가 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서해안, 또 강원, 경남, 남해안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또 해안가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서울에도 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뭐 태풍 이제 좀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래도 비바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바쁜 아침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자, 뉴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픽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조성은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좀 서울에 비가 많이 왔어요. 예, 그 태풍 종다리로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더니 네. 제가 그걸 출근하면서 온몸으로 체감하면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교통 체증도 많이 있었죠? 예, 하마터면 또 못 올 수도 있게 됐는데 네. 미라클 문행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경찰판 최상병 사건이라고 불리고 있는 세관 마약 사건 외압 의혹 청문회 열렸는데요. 주요 쟁점 뭐였습니까? 네, 어제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이른바 용산 외압설이었습니다. 네. 마약 수사 사건을 지휘했던 김찬수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이 백혜련 경정에게 대통령실, 그러니까 용산이죠. 용산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발언을 언급했냐 안 했냐 유무를 놓고 진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네. 자, 용산의 외압 심각하게 보고 있다 아니냐 이 부분인데 쟁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진술 주장 엇갈린 것 같은데, 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뭐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애청자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혹시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그 백혜련 경정은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네. 팀을 꾸려서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과 마약 조직의 유착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이 수사팀은 총 74kg의 마약, 시가 무려 2,200억, 24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양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을 검거했는데요. 검거된 마약 조직원들은 필로폰 밀반입 당시 42kg 마약을 2명에서 몸에 칭칭 감고 아하. 김포공항을 통해서 들여왔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검역대와 세관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그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수사팀이 그 사실에 대해서 추궁을 했더니 세관 직원이 안내도 해주고 택시도 태워줬다고 실토한 겁니다. 자, 이 사건 먼저 이제 마약 양을 좀 봅시다. 와. 246만 명, 이게 대구 시민 이상 아닌가요? 어마어마한 1회에 24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그런 양, 엄청난 양이 돌았는데, 엄청난데요, 양이.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필로폰 유통 적발 네. 사례 중에 두 번째로 두 큰 번째로 규모의 크다. 사건이라고 와.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검거했으니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도 훌륭한 성과를 냈다면서 백혜련 경정과 백경정의 수사팀을 매우 칭찬했습니다. 네. 마땅히 포상을 받거나 승진을 할 줄 알았는데 당시 마약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이 백경정의 주장에 따르면 이 기념비적인 성과를 낸 마약 수사팀에 돌연 압박이 들어옵니다. 자, 지금 마약 246만 명 투약분의 마약을 발견했는데
압박이 들어왔다. 어떤 압박이 들어온 겁니까? 네, 그 백경정이 예. 마약 사건에 세관이 연루되어 있다는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했는데 해야죠, 당연히. 경찰 윗선, 그러니까 김찬수 당시 경등포 경찰서장이 전화해서 네. 브리핑 연기를 지시하면서 용산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고, 조경로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도 전화로 네. 사건에 세관이 연루됐다는 내용을 브리핑에서 빼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세관을 빼라. 네. 세관이 빠져야 된다. 예. 참고로 김찬수 전 영등포 경찰서장은 백경정의 직속 상관이자 마약 수사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인데, 이 브리핑 관련 지시 이후에 경찰 지휘부와 관세청 등에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백경정의 주장입니다. 자, 그거거든요. 결국은 마약 잡은 것도 잡은 거지만 세관이 연루되어 있는 것, 당연히 지금 세관이 도와줬다, 택시 태워줬다 이 얘기하니까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 조사를 해야 되고요. 또 그만한 마약을 가지고 오려면 협조자가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양의 마약이 왔다 갔다 하는데 대충 뭐 합니까? 다 돈 주고 다 짜고 하는데 그게 혹시나 세관 직원들이 아니냐라는 게 마약 수사팀의 어떤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백경정이 그것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세관 브리핑을 못하게 했는데, 그게 용산에서 뭔가 발언, 언급이 있었냐 없었냐, 요게 어제 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백경정은 김 전 소장이 용산이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네. 세관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고 했고, 김찬수 전 서장은 청문회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다, 자신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찬수 어제 나왔던 용산 전 경찰청 서장, 지금은 대통령실 행정관을 하고 있는데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아예 부인을 한 거네요. 네, 박 변님 역시 네. 예리하신데 맞습니다. 네. 김 전 소장은 올해 2월부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재직 중인데요. 마약 사건 관련 보고를 개별적으로 대통령실에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이거는 사실 두 사람만의 얘기고 대화가 녹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누가 말이 맞는지, 누구의 말이 맞는지 좀 더 봐야 되는데, 일단은 용산 언급을 본인은 하지 않았다,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브리핑 그게 연기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증거인멸의 여지가 있고 본청인 국가수사본부에도 사건이 보고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이 현 시점에서 언론 브리핑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자체 판단으로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서 브리핑은 빼라, 네. 또 연기해라, 네. 세관 빼라,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이 브리핑에서 세관 관련된 내용 빼라 한 부분,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정상적인 지시라는 입장입니다. 네. 조지호 경찰청장도 브리핑 내용에서 수사 진행 중인 내용을 빼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김 전 서장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말을 해줬고요. 네. 서울청 폭력계장이었던 최영욱 경정과 형사과장, 그리고 광상문 총경도 수사 대상을 수사한다고 보도자료를 내면 도망가라는 얘기다라고 하면서 김 전 서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백경정에게 이 전화를 걸어서 보도자료에서 관세청 빼라 한 이 조병로 경무관, 이것도 사실 녹음 자료도 있고 이런데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조병로 경무관도 네. 용산 외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조 경무관은 대통령실로부터의 수사와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정동만 국민의힘 위원회 질의에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한 뒤, 인천공안 세관장이 국정감사 대비를 위해서 업무 협조 요청을 해왔는데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 세관 직원 언급 내용을 좀 확인해 달라고 부탁해서 백경정에게 전화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세관장 요청으로 사실관계만 확인해 준 거다, 뭐 이 말입니다. 자, 하나하나씩 저희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 사건 자체가 최상병 사건하고 유사하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찰서, 영등포 경찰서입니다. 여기서 수사하던 사건을 서울경찰청 이첩하겠다, 이런 압력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또 같은 내용으로 봅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진술이 좀 나왔습니까? 네, 서울경찰청으로 마약 사건 이첩 검토를 처음으로 지시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중요 사건이어서 수사를 어디서 하면 좋을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일 뿐 수사 외압이 없었다는데 내 직을 걸겠다라고 했고요. 네. 마약 사건을 영등포소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해서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방해한 적 없다. 일방적인 증언만 듣고 자신을 모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백혜룡 경정입니다. 이 사람의 어떤 제보라든지 이분이 박정훈 대령 같은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반응 어떻습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봤어요, 저는 사실 거의 다 네. 봤어요. 예. 예상하신 대로 네. 이제 김찬수 전 서장에게 자신의 명령을 하달받아서 현장에서 수행한 조직원들을 배신하고 내 등에 칼을 꽂았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또 마약 사건은 백혜령의 공이 아니라 수사팀의 공이다. 그 수사팀 누가 꾸렸나? 김찬수가 꾸렸다. 즉 수사 성과는 김찬수와 수사팀과 나의 공인데 그 공을 배신하려면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게 바로 용산이라는 거다. 김찬수 전 서장이 갑자기 언론 브리핑도 막고 수사를 막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엄청난 양의 마약이 들어왔습니다. 한 240만, 250만. 대구 시민 전체가 한 번에 다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마약이 들어왔고 그것을 경찰이 잡았죠. 잡는데 이 마약 운반자들이 우리 그냥 한 게 아니고 세관이 다 도와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연히 조사를 했겠죠. 조사를 하고 언론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마약 말고 세관이 좀 도와줬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를 브리핑을 못하게 하면서 또 이 사건 자체를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이상하잖아. 너무 이상한데 담당하는 그 수사팀장 백혜령 경정은 그때 이걸 막으면서 용산이 심각하게 본다, 용산이 못하게 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럼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청문회는 저는 청문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한 명하고 다수가 하지만 이해관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전 충분히 자신의 생각과 다른 허위 진술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이 중요한 사건을 어쨌든 브리핑을 막고 했다라는 거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종호라는 그 사람이 문제예요. 자신이 문자해가 조병로 지금 그 외압 했다고 알려진 조병로 이 사람은 진급시켜야 된다 막 그런 얘기도 막 했는데 결국은 이종호 이 사람은 나오질 않았고요. 윤익은 전 경찰청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세관 마약 사건 쉽게 볼 일 아닙니다. 이 정부 마약 사건 엄청 심각하게 보고 있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마약 사건도 문제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한 번만 왔을까요? 수십 번 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정말 많은 양의 마약이 말레이시아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화물 동원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들끼리 합니까? 협력자나 조력자가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상식이에요. 자, 조사를 좀 더 해야 됩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좀 일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좀 계속 확산세가 있는 것 같아요. 응급실 찾는 환자가 늘어났다면서요? 네,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말 다음 주죠. 코로나19 환자가 주당 35만 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에 내원한 코로나 환자 수는 올해 6월 2,277명, 네. 7월에는 13,4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6월에서 7월까지 한 달 사이에 6배나 급증했고 특히 8월 1일부터 11일까지 10일 동안에는 코로나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18,702명에 달했습니다. 네. 또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는 8월 둘째 주 기준으로 1,359명으로 전달 대비로 또 9배나 늘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응급실 같은 필수 의료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 의료 인력이 참 상당히 그럴 것 부족한 같아요. 상황입니다. 예. 복지부에 따르면 또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작년 말 1,418명에서 최근 1,502명. 아주 조금 늘었는데요. 네. 하지만 전공이 500여 명이 빠져나가면서 응급실 진료 공백은 전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복지부는 최근 응급실 환자가 44%,
이 44%는 경증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즉 이 비응급 환자들을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면 좀 중증 응급 환자 진료를 위한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응급실 과부하를 해소하고 또 응급의료 전달 체계 개편을 위해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와 공중보건의 등을 추가 투입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 진찰력 인상, 대처력 투입, 이거는 이미 시행되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확산세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데 뭐 치료제나 다른 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는 겁니까? 그 뉴시스 보도에 예. 따르면 정부가 이제 먹는 치료제 도입량과 비축량을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김선민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4년 1분기와 2분기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17만 9천 명분을 제약사로부터 사들였는데 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4만 1,000명보다 절반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심지어 비축량은 작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요.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서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유행 추세를 고려할 때 올해 8월 말까지 코로나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한 바가 있는데 네. 이렇게 올여름 코로나19 확산을 예상하면서도 정부가 대응 물량을 대폭 줄였다는 점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확산 예상이 되는데 이 물량, 치료제 구입량을 또 반으로 줄인다. 줄였어요. 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요. 추가 대책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예.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구매를 위해서 예비비 3,268억 원을 의결하는 등 긴급 상황 시 치료제를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기는 했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은 추가 도입되는 물량은 다음 주까지 전국 담당 약국에 충분히 공급해서 치료제 공급을 안정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원래 무상으로 제공했던 경구용 치료제의 환자 부담금을 5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 치료제를 처방받아서 약값을 내면서 깜짝 놀라는 환자들도 많다는 증언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해서 누구나 어려움 없이 적당한 가격에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은 사실 그 박군국가 세력으로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이런 거나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대책 잘 네. 세워야 됩니다. 이게 코로나가 지금은 뭐 사망까지 가거나 이렇게 중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있다면 또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또 위축될 수 있으니까요. 정부가 이런데 이게 민생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좀 더 신경을 써야 됐고 오늘도 댓글들 많이 주십니다. KT24님 오셨고요. 락, 또 전허당님, 또 배동호님, 시크 한진호님, 이종영님, 이프로님, 춘시민님, 왕자님 오셨습니다. 춘시민님은 제가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춤을 출 수, 댄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좋아요가 나와야 댄스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들 이제 이 마약 사건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십니다. 마약 사건 어쨌든 간에 뭐 긴지 아닌지 뭐 백혜령 경정 혼자의 주장일 수도 있지만 뭔가 의심스러운 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당연히 국가기관의 임무인데 국가가 안 하니까 대통령실은 행정부가 안 하니까 국회가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조성은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최진봉 교수의 수 잃는 남자로 찾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과 정치권 자, 속에서 열불난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오늘도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비가 많이 와서 교통 어디십니까? 경부고속도로. 지금 경부고속도로 한남 IC 바로 전인데 예, 갓길에 지금 세워놓고 제가 전화기를 연결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도 좀 전에 이제 고부 좀 지나왔는데 차가 네. 지금 비도 그렇고 예, 교통이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서 그러니까요. 예. 네. 죄송합니다. 가야 되는데 아유 제가 별 말씀을요. 도착을 못해가지고. 사진이 지금 예. 옆에 있는데 아주 옛날 사진이라서 지금하고 좀 이렇게 매치는 잘 안 됩니다. 사진을 감사합니다. 띄웠는데 옛날 사진 띄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착하게 보이시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예. 이야기 전에 예.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떤 정치 이슈 또 가장 인상 깊으셨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백혜령 지금 경장 얘기하셨는데. 자, 어제요. 예. 예, 어제 그 얘기 들으면서 화가 많이 났어요, 저는. 네네. 그러니까 경찰 수뇌부나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딴 얘기를 하잖아요. 다 딴 얘기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그거 통화 기록 다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처가 좀 네. 왜냐면 만약에 뭐 대통령실에 알고 있고 뭐 인지하고 있고 또 관심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으면 네. 분명히 또 관련돼서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물론이죠. 네, 그래서 그 담당자 예를 들면 지금 뭐 대통령실에 있다고 그랬나요? 김찬수. 네, 그 이런 사람 사람들? 그 통화 내역 확인해서 매우 간단해 정말로 사실은. 네, 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죠. 어제 청문회 보셨겠지만 보면 백혜령 경정만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다 몰아붙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자기들은 제대로 판단하고 했는데 예, 백혜령 경정이 이상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땐 너희들이 더 이상한데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러면 나 사실 제일 나쁘지 않아요. 간단한 거는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전화기 내면 끝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맞아요. 그 사이에 예를 들면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네. 대통령실에 누군가 전화를 했거나 아니면 7070 그 전화가 뭐 그렇죠. 연락이 왔거나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끝이죠, 그걸로. 예, 끝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안 낸다고 또 그 조사 안 하는 걸 봤을 때는 그걸 확인할 생각이 별로 없다고 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같이 입을 맞춰가지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증거를 제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백혜령 경정이 자기가 핍박받고 그다음에 좌천당하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많이 그리고 이상하죠. 김창수 그분이 직접 백혜령 경정의 말에 따르면 네. 직접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다잖아요. 했던 사건을. 사람이 못하게 막았다. 예.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막으면서 용산 얘기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백혜령 경정 주장이잖아요. 맞아요. 예. 전화기록 확인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뭐 이거 저는 청문회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확인이 예. 돼야 된다. 마약이 일회 투약범이 240만 명분이 왔답니다. 예, 이런 맞아요. 식으로 한 20회 들어오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마약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요. 횟수로 아니, 보면. 그리고 한동훈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얼마나 마약에 대해서 마약 척결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태원 참사 일어날 당시에도 마약 관련된 수사하는 바람에 경찰 인력들이 제대로 배치가 안 된 문제도 발생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더니 마약 관련된 거 이렇게 덮어주는 일에 세관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제보가 들어온 것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을 문제를 삼고 그걸 덮으려고 했다고 하면 이상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음. 알겠습니다. 뭐 그 얘기는 좀 다시 또 하기로 하고요. 예. 자, 오늘 언론 얘기도 좀 해야 되니까 요 예. 얘기 좀 질문 드려볼게요. 음. 김희가요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KBS에서 강복절 예. 당일날 예. 0시에 강복절 0시에 김희가요가 왔습니다. 일단은 예. 이 사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방송 해야 되는 이 사태 그래도. 저는 예. 그게 뭐 실수라는 얘기를 하던데 실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광복절날 0시에 그런 프로그램이 나갔을 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상식이에요. 상식. 이거 뭐 깊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상식이다. 예. 상식이죠. 음흠. 김희가요. 또 일본의 여성과 이제 미국 군 장교 이 두 사람의 사랑 얘기지만 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김희가요가 나오는 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어떻게 광복절 날 0시에 틀 생각을 합니까?
그거 저는 의도적이라고 생각해요. 의도적이 의도적이다, 아니라면 일부러. 그건, 예.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냐면 이게 만약에 누구든 편성을 하는 사람이든 그걸 뭐 구매를 해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하더라도 네. 사전에 내용이 뭔지 다 시사회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걸 언제 방영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시점으로 봐서 광복절 0시에 그걸 방송을 했다? 이거는 비난받을 게 뻔한 일인데 네.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수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저는 믿을 수 없고요. 네. 의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박민 KBS 사장 이번 사태에 예. 관련해서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임원회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제작 자율성을 존중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참 자율성을 어처구니가 존중하다고? 이거 이해됩니까? 저는 아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그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승만 미화 찬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네. 다큐멘터리.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제작진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작 자율성을 침해한 거죠. 편성의 자율성을 침해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문제잖아요. 태극기를 거꾸로 방송을 하질 않나. 이승만 찬양하고 미화하는 다큐멘터리를 구입해서 방송을 하질 않나. 지금 김미가요가 나오는 나비부인을 방송하지 않나. 세 가지 문제인데 네. 그중에 지금 핵심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 찬양 관련된 거.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나비부인 관련해서는 이게 편성을 예컨대 제작진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아마 다른 데서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승만 미화 찬양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제작진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그게 자유를 준 겁니까? 억압을 한 거지? 그래서 제작진들이 이거 왜냐하면 너무 길이가 길어서 이거를 이제 편집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편집을 제작진한테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걸 거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직접 그 간부들이 직접 했어요. 편집을. 그러면 이게 제작 자율성을 보장한 겁니까? 제작진들은 반대한 걸 간부들이 나서가지고 자기들이 편성해서 편집해서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작 자율성을 억압한 거죠. 근데 그거를 제작 자율성이 너무 보장되다 보니까 이렇다? 이건 포석이다, 포석. 네. 어떤 포석이냐? 뭐죠? 제작 자율성을 더 억압하겠다는 포석이에요. 억압하려고 이런 얘기를 근거로 들었다. 당연하죠. 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걸 자기들 책임인데 그 책임을 밑에 있는 PD들 아니면 제작진들에게 떠넘겨서 네. 그 사람들의 제작 자율성을 억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방심위가 이번 그 KBS의 그 나비 부인 방영 관련해서 신속 심의 결정을 했는데 신속 심의 이게 조금 이례적이라고 평가도 있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방심위. 왜냐하면 예. 신속심의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게 방송 프로그램의 문제보다는 네.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안들이에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사안들을 신속심의를 해서 바로 차단을 하게 만들 때 쓰는 게 신속심의예요. 예. 이 사안이 무슨 신속심의를 할 사안입니까? 아니 문제가 명확하고 이미 방송은 나갔고 공영방송이 방송한 내용이니까 거기들 심의를 하는 것은 절차대로 순서대로 하면 돼요. 네. 다른 심의 안건들 쭉 올라온 대로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신속 안건을 올린 이유는 네. 그냥 면죄부 주겠다는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오히려 면죄부 주겠다.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뭐 결론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제가 생각할 땐 제작진의 실수 정도로 해서 가벼운 징계라고 끝날 것 같아요. 아하. 예를 들면 MBC나 YTN 이런데 그 법정 제재했잖아요. 그렇죠. 박지훈 중징계. 변호사가 잘리고 예, 저도 중징계했는데 받았습니다. 예. 중징계가 아니라 경고 정도? 경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행정지도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법정제대 행정지도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예. 행정지도 정도 하지 않을까? 그러면 털어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물론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에 의한 거다. 실수였다. 두고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예언을 하는데 예.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높다고 저는 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박민 사장 KBS 오고부터 보도 내용이라든지 방식 여러 뭐 문제들이 생기는데 임기가 12월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연임합니까 맙니까? 제가 볼 때 연임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90% 이상이다. 왜냐면 박민의 방송이라고 비판받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꾸지 않잖아요. 네. 아니 KBS가 우리가 여러 번 이 코너에서 다뤘지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원유 나온다고 하니까 그걸 10꼭지를 다루질 않나. 네, 엄청 중요한 많습니다. 이슈는 뒤로 빼지를 않나. 네.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 홍보에 혈안이 돼 있질 않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네. 박민 사장이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 있는 거 다 보도 안 하고 네. 예를 들면 예.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이나 이런 거 홍보해주고 이런 좋은 방송이 어디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 사람을 바꿀 이유가 없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KBS 이사진의 숫자가 여당 추천 몫이 훨씬 많기 때문에 과반수로 결정하거든요. 사장 네. 추천을.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90% 이상 박민을 계속 앉혀놓고 정권의 친화적인 그런 방송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윤석열 정부 뭐 강복절 경축사도 그렇고 예. 이념 관련해서 좀 일본에 예. 좀 경도되는 모습이잖아요. 이 일본에 그렇죠. 경도되는 모습하고 이 기미가요 뭐 등등 KBS 지금 하는 거하고 좀 같이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당연히 연장선상에 일본 있죠. 편입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KBS의 방송 태도나 보도 내용들을 보면 프로그램 예. 편성이나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정부의 어떤 기조와 크게 반대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아니 공영방송이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기미가요 문제도 그렇고 이승만 미화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이요. 왜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이 되는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은 축소해서 보도하거나 뒤로 빼서 나중에 보도하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친일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부의 내용과 KBS의 내용이 일정 부분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면 KBS는 결국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 친해지려는 태도를 옹호하거나 아니면 지지하는 그런 내용의 방송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예. 또 가짜뉴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강복절 경축사에서도 가짜뉴스. 예.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난 19일 국무회의에도 얘기를 했는데 예.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규제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네. 그러니까 현재 법을 바꾸려면 방송법을 바꿔야 하는데 방송법 범위 안에 그러니까 규제하고 제재하는 범위 안에 인터넷 예를 들면 유튜브를 포함한 SNS나 인터넷 규제를 집어내야 되는 건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정보통신망법으로 이제 규제를 할 가능성은 있거든요. 네.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의 범위 안에는 유튜브나 SNS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수정하거나 시행령을 바꿀 가능성 이런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도 예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금의 대표지만 네. 그분이 시행령 바꿔가지고 막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하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시행령의 어떤 교체를 통해서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바꿔서 일정 부분 뭐 유튜브나 아니면 SNS상에서 비판적 여론들을 일정 부분 제재하고 규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짜뉴스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가짜뉴스 이게 아니 근데 예. 가짜뉴스를 누가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디가 많이 합니까? 저는 유튜버들 중에 가짜뉴스 하는 데가 지금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서 나오는 가짜뉴스의 대상은 제가 볼 때는 진보 진영의 채널들이라고 보지만 그쪽 말하는 보수 건데. 진영의 채널들은 가짜뉴스 안 합니까? 아니 제가 볼 때요 극우 유튜브 채널들 가짜뉴스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재를 하질 않잖아요. 그렇죠. 뭔 제재를 해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정보의 유통은 가능한 한 자율적 심의에 맡기고 정부기관이 규제하고 통제하는 건 막아야 돼요. 맞습니다. 본인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예전에 언론중재법 문재인 정부 때 바꾸고 그거 좀 징계하는 과징금을 좀 높이자고 했더니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네. 그렇게 반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규제하겠다고 나서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포털 불공정 개혁 TF팀 이거 출범시켰는데 지난 12일입니다. 이거는 어떤 조직입니까? 뭐 가짜뉴스 척결하는 뭐 그 비슷한 조직입니까? 그런 조직보다는 네. 포털 있잖아요. 네. 네이버 다음 크게 네이버 다음 두 개를 압박하려는 TF예요. 네. 막 찾아갔더라고 네이버까지 직접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대체? 아하. 아니
정당이 그것도 여당이 사기업에 찾아가가지고 뉴스를 공정하게 하네 안 하네 하는데요. 네.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시청자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음흠. 실제로 네이버에서 상단에 그 CP사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네. 컨텐츠 파트너스 그래서 컨텐츠 제휴사라고 하는데 그 제휴사가 한 150개 정도 돼요. 140 몇 개 되는데 우리나라는 네. 그 컨텐츠 제휴사들 중에 보수가 많은가 진보가 많은가 진보 매체가 많은가 보세요 한번. 제가 볼 때는요 진보 매체에 들어간 건 제가 정확하진 않는데 예를 네. 들면 뭐 경향, 한겨레, 오마이 뉴스 뭐 이 정도 그 정도밖에 들어갔을 안 거예요. 보이는데. 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경제지, 그 다음에 조중동, 뭐 이런 언론사들이잖아요. 근데 경제지나 조중동이 진보 매체라고 분류가 됩니까? 음흠. 일반 국민들을 볼 때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음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게 불공정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그럼 얼마나 공정해? 그러니까 제 말은 100% 그럼 윤석열 정부 지지하고 윤석열 정부에게 칭찬하는 그런 보도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요 이런 불만은 야당에서 해야 돼.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서 한번 네이버 쳐보세요. 네. 어느 언론사의 보도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지. 음흠. 보통 이제 아까 CP사가 150여 개 된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보통 한 29개, 30개 정도의 언론사의 기사가 첫째 화면에 떠요. 네. 상단에. 음흠. 그 상단에 떤 기사들 한번 보시라고요. 그게 정말 편파적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인지 이 사람들은 정말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하. 아니 실제적으로 진보 진영의 매체들을 더 많이 위에 안 띄워주고 밑으로 띄우고 정부의 비판적 기사들이 더 많이 안 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분석해보면. 네. 그런데 이것마저도 그렇게 한두 개 올라오는 것마저도 용납을 못하겠다는 건지 음흠. 그리고 언론사들이 보수 언론들도 가끔 비판하는 적 있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을 아예 못 올리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CP사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국 언론 노동조합 관련된 언론사가 CP사로 선정이 돼서 한다. 국민의힘이 지금 보니까 한국기자협회 기간지 또 기자협회 보도 좌파 언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기자협회보는요, 예. 기자들의 단체, 기자들의 그 협회요. 기자협회라고 한국기자협회가 있는데 네. 그 기자협회는 조중동도 들어와 있고요, 경제지도 들어와 있고요. 우리나라의 언론사들 기자들이 다 들어와 있는 그 협회예요. 협회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익단체잖아요. 네. 기자들의 연합체고요. 아니 조중동 경제지 다 들어와 있는 기자협회에서 만든 협회보를 무슨 좌파 언론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그 거기 들어와 있는 조중동 기자들도 좌파예요 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기자협회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경향신문 한겨레 기자들만 모인 게 아니라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기자 조중동, 종편 뭐 이런 기자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협회에. 네.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만드는 협회보를 어떻게 좌파 언론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믿을 수가 없고 말이 안 된다.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처럼 포털에 대한 압박은 거센 것 같은데 저희가 이 포털 이런 얘기하다가 방심이가 유튜브까지 지금 제재하는 거 아니냐, 컨텐츠 같은 거. 정말 이거 좀 우려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유튜브 언론은 규제할 수가 없어요. 법상으로. 법적으로. 그런데 이제 편법을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시도를 했다가 논란이 돼가지고 속기록 삭제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게 교묘하게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아하. 그러니까 이걸 보도나 뉴스 채널의 형태로 볼 거냐 아니면 정보 전달의 형태로 볼 거냐. 그러니까 지금도 유튜브 중에 예를 들면 선정성, 폭력성이 있는 그런 컨텐츠는 제재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선정적인 내용이 뭐 유튜브에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뭐 불륜을 조장하는 그런 어떤 매칭하는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는 경우도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재를 해요. 그러니까 사회 상규상 문제가 되거나 사회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 또 폭력적인 너무 아동 학대 뭐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는 경우 있잖아요.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극적인 그런 거는 방심위에서 심의를 해서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 정권 비판적인 예를 들면 윤석열 비판적인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유튜브에서 그런 내용을 빌미 삼아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단어 사용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나오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행동이라든지 이걸 문제를 삼아가지고 그게 폭력적이다. 너무 선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권 비판적인 유튜브 채널들에 대한 심의를 강행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현재는 법적으로는
어떤 정보 전달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비평 이런 부분들에서는 규제를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되고 특히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규제를 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안 되죠. 그건 못할 것 같은데 이제 예. 일반 유튜버들 개인 유튜버들 중에 정권 비판적인 어떤 유튜브 어떤 내용들 컨텐츠를 만들어낼 때 음흠. 폭력성 선정성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규제를 할 가능성은 있어요. 뭐 사용하는 단어의 문제라든지 단어 뭐 문제로. 욕설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음흠. 그런 걸로 규제를 할 가능성은 있죠. 그 재평이라고 뉴스평가 예. 제휴위원회인데 이게 뉴스 지금 제휴평가위원회. 예, 뉴스평가 제휴위원회 활동이 중단되긴 했지만 이게 앞으로 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요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 기본적으로 만든 이유가 그 뉴스 제휴를 하고 있는 게 뉴스 제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네. 포털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검색이 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계약을 맺은 언론사들을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인터넷 언론사들은 거기 들어가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왜냐면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이 돼야만 광고료가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그 매체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걸 심의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제휴를 맺은 언론사 중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걸 다시 잘라내고 그러니까 퇴출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뉴스제휴평가위원회예요. 네. 근데 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역할이 일정 부분 비판받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들을 추천하는 단위가 있어요. 근데 네. 추천하는 단위가 다 협회들이에요. 예를 들면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 신문협회.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자기 그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에서 네. 그 위원들을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추천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방송협회는 방송국들의 연합체거든요. 예를 들면 MBC, KBS, SBS 이런 게 이제 방송협회고 신문협회는 조중동을 포함해서 모든 신문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예. 거기서 추천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협회에 소속된 언론사가 규제를 받는 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받으면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위원 구성의 문제는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언론사를 제휴를 하게 하고 아니면 거기서 퇴출시키고 이런 규제라기보다는 어떤 심의 이런 부분을 하고 그게 이제 민간 기구잖아요. 네. 네이버나 다음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존재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요. 다만 저는 그 위원을 추천하는 단위나 방법은 논란이 될 수 있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그 방통위 산하에 한국 포털위원회 설치하자 이런 주장을 하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네. 방식으로 나가는 게 맞는지 말씀 좀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민간 기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언론사들에 대한 심의는요 정부 기관이 하면 안 돼요. 네. 그게 왜냐하면 대단히 위험하잖아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자기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또 대통령이나 아니면 권력기관의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심의를 하도록 맡겨놓는 게 맞다. 예를 들면 언론사의 언론사에서 만든 자율심의 기구라든지 이렇게 뉴스제휴평가위원회도 네이버나 다음에 자체적으로 만든 곳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규제를 하는 게 맞지. 왜냐면 자체적 심의를 하게 되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정치권, 예를 들면 방통위도 3대2 구조인데 3대2 구조에서 여당의 입김이 훨씬 세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기서 보면 운영을 하게 보이잖아요. 되면 예. 왜 포털이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를 규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절대 정부 기관이 심의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방심위도 원래는 그게 민간 기구예요. 네. 정부 기구가 아니고 예. 그렇게 해서 민간 기구로 만들어 놨는데 인사권과 그다음에 이제 예산권이 정부에 있다 보니까 방통위 규제를 받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간 기구에 맡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심위가 이게 국가에서 한다는 게 좀 웃기기도 말이 안 되는 하고요. 거죠. 하려면 잘하든지 네. 사주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예. 이 사실은 정치는 사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그걸 갖고 지들이 맞다, 난 너희는 다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 올바르지 말이 안 않는 돼요. 거 아닙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태도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니 근데 예. 박지훈 변호사님 예.
댓글에 제가 저에 대한 칭찬은 없습니까? 칭찬 없고요. 예. 이렇게 전화 연결하다 보니까 랩이 좀 약해졌다. 얼굴 봐야 랩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배동호님께서 카메라를 직접 보지 않으니까 그 특유의 네. 랩 평평은 약해 보입니다. 항상 응원은 드리니까 힘을 잃지 마세요. 라고.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감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지금 갓길에 계시기 예, 맞아요. 때문에 갓길에 있습니다. 어쩔 수 지금. 없습니다. 여기서 랩을 하면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볼 수 있기 이상하게 때문에. 쳐다봅니다,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진봉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시 후 이슈합 코너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 거. 피곤한데 내일 할. 걱정 마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자, 오늘 먼저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자, 김철근 기획생 사무총장님은 조금 늦으셔서 오는 대로 다시 모시도록 하고요. 자, 여야 대표 간 회담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하겠죠. 하겠죠. 네, 25일 일요일이니까 예. 뭐 평일날 잡아놨으면 뭐 다른 일 때문에 바쁘다는 네. 핑계도 될 수 있는데 일요일 날은 뭐 보통 일정이 없잖아요. 네. 지역 일정 말고는. 근데 지금 거예요. 보면 뭔가 기싸움처럼 보이기도 하고 뭔가 하여튼 막 쌍방이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래 뭐 이게 어찌 보면 정치,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원래 대표를 하거나 정치를 해본 사람이라면 비서실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 통해서 물밑에 조율을 하고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를 맞춘 다음에 이제 이게 해가잖아요. 네. 회담이라는 게 원래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 물밑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언론에 막 공개버리잖아요. 이렇게 하자. 저는 이거를 약간 이게 특수부 검사 스타일 아직 못 버렸구나. 특수부 검사가 언론을 흘리듯이 원래 그렇죠. 원래 그러잖아요. 예.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를 할 때 살짝 흘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 방향이나 네. 이걸 먼저 언론에 흘려요. 그리고 압수수색한다는 것도 먼저 흘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보다 그 절차 중에 여론을 주도하려고 그래요. 주도권을 네. 잡으려 하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왜냐면 이 박정아 비서실장이 뭐라 그랬냐면 네. 아주 모순되는 얘기를 했어요. 예. 두 분이 진솔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개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정치는 기본적으로 양자 간에 회담하거나 이거는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만 나중에 딱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거는 이제 언론 브리핑을 하잖아요. 합의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만 브리핑을 하면 그렇죠. 되는 거고. 그게 언론의 주요 방식이죠. 그렇죠. 근데 이 특수부 검사는 그게 아니에요. 과정 자체를 공개하면서 뭔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네. 저는 약간 그 스타일에 아직도 못 벗어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그 생중계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생중계를 요구했을까요? 생중계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본 건가요? 이게 아마 이제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보면 아시겠지만 예. 국정감사나 국회 청문회장 이런데 국회 나와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게 예. 언론에서 굉장히 키워졌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딴소리하고 그냥 동문서답하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 많이 근데 그게 들었었는데. 어찌 보면 본인이 아, 약간 잘한다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한다고 느껴서 예. 했다. 원래 TV 아. 토론하려면 예. 방송국에 예. 우리 1시간 잡고 그렇죠. 토론하자. 네. 1대1로 음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네. 토론이고 음흠. 회담은 사실은 앞에서 이제 인사 보통 하고 모두 모두 발언하고 인사하고 둘이 가서 얘기한 하고 다음에 나중에 끝나서 결과를 브리핑 얘기하죠. 본인이 그게 하든지 그게 아니면은 회담이죠. 뭐 대변인이 하든지 예.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인 아니 우리 최고회의도 보면 그 국민의힘도 그럴 거예요. 문 모두 닫아버립니다. 발언하고 문 나중에 닫고 나중에 결과 나와서 발표하고 이러잖아요. 네. 왜냐하면 협의 과정은 사실은 다 공개되면 네. 좋은 점도 있지만 어찌 보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요. 예, 예. 아까 제 앞에 말씀처럼 진솔한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방송 앞에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런 추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방송에 그리고 대한 또 추억. 하나 이재명 대표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영수회담 할 때 뭐 딱 발표 먼저 해버리는 것도 있었고 그 대화를 나누면 이재명 대표한테 한동훈 대표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뭐 이 시사 프로를 보면서 정치 경력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훨씬 우위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생중계를 하자고요? 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저는. 아마 이게 그렇게 툭툭 던지는 게 좀 텄던 것도 있고 본인이 아마 뭐 약간 이길 이제 것이다. 취조하듯이 아, 안 아니면 될걸요? 뭐 기자 신문하듯이 뭐 이렇게 할 택도 없을 거라고 것 같은데요. 보는데 저는 안 제가 될것 보기에는 같은데? 뭐 이거를 뭐 이재명 대표가 받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전례를 남기는 건 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면 네. 이런 회담을 자체를 공개하고 이런 건 나중에 회담하고 네. 방송국에서 토론회 잡아서 토론회 합시다. 같은 거 직접 만들어서 둘이 토론하면 하면 되는 돼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되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하려면. 자, 지금 결국 뭐 또 쟁점도 보면 지금 뭐 청문회라든지 특검 같은 거 빼달라 뭐 이런 얘기도 국민에서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의제 많은 조율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는 뭐 정쟁 중단하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의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 정치는 결국 정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투세 폐지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네. 그다음에 뭐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지원하자는 거 이것도 논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민생지원금 25만 원.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할 거냐, 네. 일부 할 거냐 이 문제잖아요. 네. 그건 타협이 가능하다고 보고 금투세도 마찬가지죠. 이해할 거냐 말 거냐고.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이것도 우리 뭐 이재명 민주당 쪽에서는 지구당 부활이나 이런 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정치 개혁의 문제가 또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핵심은 이제 결국 최상병 특검법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그거 이게 핵심이잖아요. 공약으로 본인이 그러니까 이거를 했던 이제 거니까. 한동훈 대표는 빼고 싶은데 아. 이거 빼면은 이제 안고 없는 찐빵이죠. 예. 모든 분들이 제가 보기에 다른 건 다 빼고 이것만 해도 되는데. 이게 비중이 제가 보기에는 90%예요. 나머지는 10%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 빼면은 사실은 회담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네. 다시 한번 이거를 또 한다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기도 그러겠죠. 하고. 그러니까 입장이 되게 곤란할 것 같기도 해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곤란하죠. 이 한다고 하긴 했는데 최상병 얘기 안 하려니까 이건 말도 안 되고 하려니까 대통령실 눈치 보이고 그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략이 중요한 거죠. 네. 한동훈 대표도 어쨌든 나올 때 대법원 등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발의한다는 거예요. 발의한다. 발의라는 거 이거 뭐 동의가 아니라 발의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말을 뭐 본인이 뒤집으면 이제 대표를 선출한 자체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이거 일반 주제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네. 협상 테이블을 일단은 끌고 오는 게 맞는 것 같고 한동훈 대표도 제가 보기 할 생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어쨌든 뭐 다른 것들에서 밀리더라도 이 논의는 이어간다,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일단 한동훈 장관은 계속 발을 빼고 있잖아요. 네. 대법원 등 제3자라 그랬다가 대법원장 해야 된다 그러고 대법원장으로 그다음에 제보공장 넣자 그러니까 그럼 넣자. 김기현 변호사랑 장경태 의원 부르니까 민주당은 오케이 예, 오케이 하자. 그래서 합니다. 예, 하자는 예. 거잖아요. 예. 제보공작 뭐 하자. 그 어쨌든 그 변호사나 뭐 장경태 의원이 받겠다라고 네. 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그럼 한동훈 대표가 이제 뭘로 빠져나갈까 이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하면은 국민들이 아이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세 번 넘어가면 네.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표되고 나서 이 지지율이라든지 관심 인도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한 말을
관철을 못 하고 있거든요. 당내에서도.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이제 도망갈 숨을 구석이 없어요. 본인도 아는 거죠. 아는 실제로 당대표 될 때까지 주목받다가 되고 나서 주목을 계속 받다가 지금 거의 좀 기사 뭐 민주당 전당대회에 있어서 그럴 건도 있지만 이거 최상병 특검법 얘기가 못 하니까 이것 때문에 본인이 밀려난 거 그럼요. 아닐까요? 이거에 대해서 결국은 하냐 마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네. 하냐 마냐를 자꾸 이제 발을 빼다 보면 다 질문을 계속 하고 있고 그렇죠. 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모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말을 못하면 결국 본인이 정치를 하는 것, 대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거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 답을 내놔야 되는데 하고 싶으면 하면 꿀뚝 갈 거예요. 네. 꿀뚝 갔을 텐데 그럼에도 대통령실을 계속 눈치 보는 거죠. 쳐다보는 눈치 보는 거라서 이제 그럴 때 좋은 게 뭐냐면 네. 내가 적극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상대당이 요구해서 그러니까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그 상황이다. 정치력 아닙니까? 그게 정치력이죠. 예. 그게 정치력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 그 명분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여야 이 대표 간의 회담이 좋은 핑계가 될 수 있어요. 명분이. 예. 내가 주도한 게 아니라 야당에서 요구한 거였고 나는 수동적이었다. 대신 나는 이런 걸 했다. 네. 이렇게 주고받으면 될 것 같아요. 자, 25일 이번 주 일요일이 여야 대표 간의 회담이니까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전당대회 끝나고 이제 이재명 2기 대표 최고위원 등 이제 구성이 됐는데 자, 계속적으로 정봉주 전 의원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조직적 움직임 때문에 자신이 탈락했다.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정봉주 우리 뭐 봉도사 이러는데 네. 봉도사 예전에 뭐 미건수로 굉장히 이제 뭐 전국적인 지지도 받았고 조직력이 그렇죠. 있는 걸로 뭐 인지도나 뭐 그럼요. 이렇게 대박 대한민국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잖아요. 근데 아마 저도 사실은 뭐 계속 전당대회 지켜봤는데 네. 그러니까 한번 그 얘기를 하고 경기도에서는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서울에서도 사실은 그걸 그대로 유지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서울의 그 전당대회 때도 그냥 명팔이 척결해야 된다 이걸 네. 그대로 유지했어요. 아하. 예, 그때 이제 확 유기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럼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대의원 표 14%, 그 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30% 남았었잖아요. 네. 서울 표하고. 근데 그거 합치면 한 55% 정도 됐어요. 네. 근데도 서울에서도 계속 그 자세를 유지했고 전국 전당대회 때도 계속 명팔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예측할 때는 여론조사 30%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여론조사 그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맞아요. 같은데요? 여론조사도 사실은 1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10%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의원표하고 여론조사에서 사실은 9%대였거든요. 10%가 네. 안 됐어요. 예. 보통 한 뭐 15% 정도 넘어야 지금 그렇죠. 수익권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막판에 사실은 지금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보는데 그러니까 서울 끝나고 서울에서 유기하고 막판에 SNS나 당원들이 어떻게 돌았냐면 그때 이현주가 6위였잖아요. 네, 이현주 밀고 전현희가 그때 5위인가 그랬거든요. 네. 전현주하고 전현희, 이현주를 이현주. 전현희하고 이현주 의원을 밀면 전봉주 후보가 6위로 밀릴 것이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투표하자. 예, 어차피 예. 김민석은 1위 한다. 예. 그러니까 5위 6위를 밀어줘서 정봉주를 떨어뜨리자는 게 SNS 광범위하게 돌았어요. 그게 누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집단 지성이라 그럴 수 있죠. 당원들이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결과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전현희는 5위에서 2위로, 이현주는 6위에서 5위로. 그러니까 대의원하고 국민 여론이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도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 뭐 지명도가 높으니까 여론을 주도할 거라 보는데 아시겠지만 30% 국민 여론 반영 비율이 무당층하고 당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네. 그리고 무당층이 사실은 전당대회 때는 그렇게 투표에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네. 그럼 대부분 당원들이에요. 당심이 민심을 맞아요. 견인한 그렇죠. 느낌이 들거든요. 당원이 120만 명 이상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당심 대의원 여론조사나 대의원이 거의 비슷하게 가요. 네. 당원들하고 그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좀 정봉주 후보가 놓친 게 아닌가 전략적 보여요. 미스라고 보이는데 뭔가 막 집단이 움직여서 본인을 떨어뜨렸다. 누구를 당선시키고 이렇게 본인은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자신이 좀 판단 미스한 거 아닌가요? 여론조사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부분에서? 약간 구시대적인 약간 예. 과거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약간 비명도 있으니까 그거 나 뽑아줄 거다 이런 여론조사. 네, 예전에는 이게 그 개파라는 게 있고 개파 수장이나 오너들이 중간 보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간 보스들이 오더를 내리면 움직이는 구도예요. 네. 대의원이라든지 당원이라든지. 대의원들도. 그렇죠. 네. 대의원 그게 한 당원 뭐 한 2, 30만일 땐 그게 되는데 지금 120만이잖아요. 대의원도 비중도 줄었지만 예전처럼 이제 오더가 먹히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온라인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위에서부터 쭉 이제
오더가 내려서 먹히는 구조가 아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약간 이건 저는 집단 지성으로 움직인 거라고 봐요. 지금 뭐 발단 자체는 뭐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정봉주 전 의원 본인의 입에서 발단 뭐 박원석 전 의원일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본인이 얘기했고 또 기자회견 과정에서 무슨 명팔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아마 당심이 돌아섰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 그럴 거예요. 막 1등하고 2등하고 거의 최소한 5등 안에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다 됐는데 이렇게 떨어진 게 억울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아마 박원석 의원 얘기처럼 뭐 네. 갑자기 1등 하다가 네. 갑자기 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김민석 의원 밀어주면서부터 밀린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본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김민석 의원 빼고 나머지는 뭐 2등이라 하든지 네.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게 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박원석 의원 얘기 나왔을 때 네. 핵심적인 게 뭐 명파리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안 된다. 권위적이다. 그다음에 내가 나가면 뭐 최고위원 되면 전원 어떻게 하자라고 했는데 반대하겠다. 차라리 그냥 당원들의 요구도 뭐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네. 아니면 그 오해했다 사과하고 숙이고 죄송하다 앞으로 말 조심하겠다라고 했으면 사실은 차라리.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도 그렇고 전국대회에서도 그렇고 또 나와서도 그렇고 계속 그걸 유지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더 이제 화가 나고 또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뭐 저도 거의 뭐 몇 개를 봤는데 예. 연설할 때마다 야유가 처음부터 더 있는 5분 것 내내 같더라고요. 야유 야유가 소리가 있더라고요. 났거든요. 그러면 거기 오신 분들이 다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당원들이고 대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현장의 분위기들을 사실은 좀 무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봉도사라 하잖아요.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우리 그러니까요. 현근택 변호사님도 잘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꾀돌이 또 정치 꾀돌이 또 그 파이터인 우리 정봉주 전 의원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 또 야유하는 걸 보면 본인이 얘기하기도 부담스러움도 있었을 네. 것 같은데 전당대회 과정에서 몰랐을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알았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이제 왜 그랬을까도 뭐 개인적으로도 뭐 직접 예. 얘기 못 해봤는데 주변에 네. 들어보면 이제 선거 도와주는 분들이 아마 이제 좀 예전에 선거하던 분들 아니냐. 아, 옛날식으로. 옛날식으로 아이고, 이런 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조직 이런 선거를 좀 신뢰하는 것 같고 그러네요. 방식이 네. 지금 많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 온라인, SNS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많이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그 5위, 6위 밀어서 끌어올리면 정봉주 떨어진다라는 게 어쨌든 그 당원들의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되잖아요. 됐잖아요. 되잖아요. 네. 그걸 그걸 누가 알아야 예를- 된다. 그건 누가 예를 들어서 시킨다고 되는- 조직의 보스가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 아니에요. 되는 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집단 지성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막 네.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건데 그것을 저는 보이거든요. 네. 우리 공천할 때 봤지 않습니까? 보이죠. 예. 공천을 제가 다 맞췄어요. 왜 다 맞출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댓글 보고 하면 이 후보는 안 되겠구나, 이 후보는 되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집단지성이 지금 민주당은 작동을 하고 있는데 네. 왜 옛날식으로 자꾸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게 보는 눈인데 네. 예를 들어 유튜브도 대형 유튜버들 있잖아요. 네. 100만, 50만 넘어가는 유튜브들만 보면 또 그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주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유튜브들이 정말 수십 명씩 와요. 그렇죠. 많습니다. 뭐 5천 명, 1만 명, 2만 명 보는 유튜브들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조들이 보면 네. 그러니까 아주 대형 스피커들이 가는 방향하고 네. 약간 중간에 있는 분들이 좀 다른데 여론은 사실은 그분들이 더 민감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10,000명, 2만 명 보는 유튜버들은 굉장히 현장을 직접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메이저 언론 보듯이 메이저 유튜버들만 봤을 때는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하여튼 뭐 우리 정봉주 전 의원 뭐 저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자꾸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김 전 최고가 국민의 김 전 최고가 일로 와라. 명파리 도적들 같이 토벌하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차가 상황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상황이 예. 그래서 앞 코너도 사실 좀 미뤘고요. 예. 전화 연결했었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같은 뭐 태풍이 좀 온다고 하니까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자, 뭐 정봉주 전 의원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바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떨어지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가 두 분이 친분 관계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정봉주 두 분 뭐 방송도 같이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정봉주 전 의원은 네. 부럽겠죠. 네. 김재원 최고가. 둘 다 같이 최고가 될 뻔했는데 양당에 최고되고 예. 두 사람 유튜브 같이 하던 유튜브가 몇 개 있었어요. 하다가 네, 잘못된 맞습니다. 적도 예, 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진심으로 얘기한 건가요? 김재원 최고가? 그 일로 와라? 놀리는 거죠. 아, 놀리는 겁니까 이거? 왜냐하면 정봉주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나 예. 어떤 정치적 소신이나 생각이 네. 국민의힘으로 건너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단지 이제 그런 우려가 있죠.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건데 민주당이 과연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정당이냐. 그 뭐 집단지성 얘기하는데 네. 집단 이지매 아니냐 혹시 집단 따돌림 따돌림이다, 아니냐. 이거는. 따돌림 아니냐. 네. 네.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중도적 입장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너무 그 원보이스 한 목소리만 내는 걸로 네. 단합 단결을 뭐 얘기하긴 하지만 그게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정당의 모습이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답을 할까? 네네네. 저는 뭐 집단지성 뭐 민주당의 주요 그 대의원 뭐 그다음에 권리당원 이런 분들이 판단을 하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존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겠지만 그건 당원들의 입장이고 국민들 입장에서 민주당을 봤을 때 과연 다양성이 있는 정당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정봉주 전 의원 입장에서 좀 억울하겠죠 사실은. 억울할 수 있죠. 억울하죠. 왜냐하면 예. 처음에 본인이 1등으로 쫙 치고 나갔는데 그때 김민석 네. 의원에게 표가 왜 왜 이렇게 적냐 왜 안 나오냐 이렇게 하면서 뒤집혔어요 1차로. 그때 바뀐 거니까. 그리고 이제 사석에서야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요. 임금님기 당나귀로 얘기하고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석 얘기가 방송을 타면서 이게 이제 해명도 안 되고 이상한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예. 그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는 그 틀린 게 아니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존중되는 그런 정당으로 보일 거냐에 네. 대한 우려는 있다 이렇게 보이죠. 그렇다고 국민의힘 가지는 않겠죠? 정봉주 전 가면은 뭐 또 바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만 저럴 거고 두 사람이 뭐 같이 하거나 뭐 정말 명팔이 뭐 도적 초보를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 김재원 최고 입장에서야 윤팔이 하시는 분들 척결 먼저 하시지. 아 윤팔이요. 윤팔이 예. 대통령 파는 사람들. 자 알겠습니다. 뭐 정봉주 전 의원 정치 더 하겠죠. 잘 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하겠죠. 근데 한 가지 네. 조금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예를 네. 들어서 이게 어찌 보면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박원석 전 의원이 전한 거는 전원이니까 네, 네.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본인이 치고 나간 게 명파리를 척결해야 된다. 기자회견했거든요. 그 얘기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서울대에서도 얘기하고 전국대에서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누구냐 조직을 얘기하든 뭐 지금 뭐 김두관 전 의원처럼 뭐 더민주 혁신회이든 아니면 얘기했죠. 뭐 당내 뭐 김두관 실세라고 얘기하는 뭐 네. 성남 사람들 누굴 얘기하든 그러니까 그 논쟁을 이어가려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당내에서도 논의가 되거든요. 네. 누가 뭐 배우 실세라든지 아니면 이 조직이 민주적이 아니라든지. 근데 이제 그냥 명팔이라고만 얘기하고 누군지 얘기 안 하니까 네. 막 이제 SNS에 돌아다니는데 더 이상 진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당내 민주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필요합니다. 사실은 당내 민주화라든지 아니면 절차적인 공정이나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얘기를 하려면 누구다라는 거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한다. 요거는 제가 보기에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정리를 좀 네. 해야 된다. 자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 만들어지고 또 눈에 띄는 게 인선인데요. 뭐 다른 뭐 사무총장이나 뭐 비서실장 등등은 지금 뽑아졌는데 지명직 최고위원 어떻게 누가 정봉주 하진 않겠죠? 뭐 그럼 히트죠. 하여튼입니까 이게? 아 왜냐하면 예.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 예. 될 수도 있는데. 예. 뭐 그런 상황이니까 뭐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 보면 민주당의 최고위원 5분 중에 거의 대부분이 출신지가 영남이에요. 제가 지역색을 뭐 얘기하는 건 아닌데 호남이 없어요. 그 전남. 한준호 의원 전북. 한 분인데 지금 민주당이 뭐 내가 남의 당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걱정해 주십시오 조금만. 네. 제가 이제 보면은 예. 호남이 본거지인데 네. 호남의 광주 전남 출신 그 지역구를 둔 네. 그 최고위원이 없어요. 그 호남 전체. 그 한준호 의원도 경기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신은 거기지만 지역구도 경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일산. 지역구 호남의 지역구를 둔 의원 중에 또는 예. 정치인 중에 최고위원이 없어요. 네. 지금 벌써 4번째입니다. 그런데 이제 호남은 결국 그러면 표만 몰아주고 지도부에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호남은 항상 물갈이 대상이 돼서 초선 재선들만 있고 예. 뭐 이런 상황에 몰리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은 호남에 기반을 둔 정당 민주당이라고 하는데 전국 정당을 명분으로 해서 결국 호남이 소외되는 거 아니냐. 네. 역차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아니면 호남 자체에서 큰 정치인을 성장시키고 있지 못한 아하. 그런 점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런 게 고려된다면 지명직의 호남 출신 할 것이다. 정치인이 한 명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거의 2명이죠, 민주당은. 네, 2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한 명.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따로 청년 최고위원을 뽑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은 청년- 배려를 하는데 네. 그러면 청년 한 명, 청년에 호남 한 명. 뭐 좀 두지 않을까. 아하. 제가 이재명 대표의 참모라면 그렇게 조언을 하겠습니다. 청년 한 명, 예. 호남 한 명.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아. 100%. 왜냐하면 지금 예, 이제 예, 예.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네. 전남 영광군수, 곡성군수. 특히 아마 이제 조국신당에서 여기 지금 아마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 지금 같은데. 벌써 갔다고 하는 그런데 거기 뭐 월세살이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당장 호남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에 어쨌든 민영배 의원이 진출을 못하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호남 부분이 아마 배려될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우리가 보면은 지역을 배려하거나 네. 세대, 성별 아니면 직능, 노동, 여성계 이런 게 배려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지난번 아마 대선이 저는 아마 2030 남성에서 표가 갈렸다고 봐요. 네. 그럼 민주당은 청년 최고를 따로 안 뽑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좀 2030 남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을 선출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요. 2030 남성 그리고 호남 이렇게 좀 지명직 이렇게 뽑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말을 안 듣더라고.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은 젊은 내가 많이 볼 것인데 한 번도 없었잖아요. 아이, 그러게요. 젊은 장관이 이제 뽑힌 적이 없었어요. 저는 솔직히 기대를 좀 했거든요. 젊은 장관 나이가 뭐 중요한. 근데 본인이 이제 하겠다고 공약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암만 생각해봐도 없죠. 저보다 젊은 장관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게 저 제가 50인데 제가 50입니다. 그게 이제 전략 포인트예요. 예. 아마 다음 선거도 그 부분에서 저는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네. 2030 남성이 네.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보면 이번에 새로 진출한 분들도 뭐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좀 젊은 분은 좀 없어요. 우리 국민의힘이나 적어요. 아니면 지금 적어요. 개혁신당에 비해서 그런 부분 제가 보기에는 감안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역시 젊어요. 다음에 개헌을 한다면 네. 일단 대통령 그 자격 있잖아요. 40세. 만 40세. 예. 그걸 없애야 됩니다. 뭐 이준석 굳이- 대표는 뭐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잖아요, 나이. 아니, 내년 3월 30일 넘어가니까 넘어가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예, 예. 단지 이준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젊은 세대의 젊은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으려면 그런 걸 없애야 돼요. 물론 우리도 이미 18세로 선거권이 내려왔지만 그치. 네. 그리고 이제 유럽처럼 만 15세, 16세가 되면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네. 지도자 반열에 가려면 거의 한 20년 정도 활동하면 30대 중반이에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가능하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30대 정치인들이 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헌하면 40세 그거 없애자고. 맞습니다. 저도 그 공감합니다. 저도 찬성. 아예 없어도 상관없어요. 없어도 돼요. 나이가 뭐 중요합니까? 아, 맞습니다. 나이 예. 만족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요즘 보니까 좀 그러네.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좀 더 하면요.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려고 하고 양산에 간다고 하는데 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현주 최고 같이 가는데 이게 좀 딜레마인 게 문 전 대통령의 저격수로 불리는 이현주. 이 정치라는 게 참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변호사님? 참 이게 뭐가 야, 그 참. 조국 장관 할 때 삭발까지 했었잖아요. 난리도 엄청 아니었었잖아요. 하고 막 난리쳤는데 참 이게 사실 당내에서도 그렇다 보니까 논란이 많았어요. 최고위원 했을 때 어차피 이분 또 되고 나면 나중에 또 총리할 거 아니냐라면서 엄청 논란이 많았는데 네. 그래도 뭐 어쨌든 민주당으로 왔고 다시 뭐 이재명 대표 정권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한 근데 이분 또 부산 출신이에요. 부산 영도. 네, 부산에 지난번에 아마 시장 출마도 하려고 예, 했었고 예, 그래서 예, 예. 부산이라는 이제 공통점도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 제가 보면은 아마 좀 뭐 사전이든 사후든 그때
죄송합니다. 예. 한마디 좀 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기 전에 어느 정도 한마디 하고 끝나고 나서 돌아오기 전에 한마디 좀 그때는 죄송했습니다. 네, 한마디 미안합니다. 이렇게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현주 최고위원이 혼자 가기에는 좀 민망하니까. 혼자는 못 아, 가요. 그렇지, 혼자 그렇지. 절대 못 민망하니까 아, 그렇지. 이재명 대표 갈 때 살짝 같이 얹혀서 하고. 가서 과거를 좀 털려고 네, 그렇죠. 그런 모양새 아닌가 싶어요. 근데 뭐 정치라는 게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입장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현주 최고위원처럼 이제 그 좀 셀럽이고 그 의원 지금 3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3선을 했고 더군다나 건너와서 다시 건너와서 지도부가 됐잖아요. 최고위원까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사실 이제 과거에 비판했던 세력들에 대한 민망함도 있을 거고 국민들에게도 사실 민망하겠죠. 그렇죠. 물론 지역구에서는 당선이 됐지만 앞으로 의정 활동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철근 우리 총장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어떤 좀 그림이 나올지 또 그리고 또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복권이 되면 11월 달에 귀국을 하는데 혹시나 김경수 지사를 좀 활용할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십니까? 활용을 하려고 하겠지만 지명직 최고위원 이런 거. 김경수 전 지사가 활용을 안 당하려고 하겠죠. 아. 왜냐하면 대체제가 돼야 되니까. 예, 보완제가 아니거든요. 네. 지금 김경수 전 지사는 대체제로서 이재명 대표의 대체제로서의 그 효과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지. 네. 이재명 대표의 어떤 보완제 이런 성격은 별로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될 거냐 여부예요. 네. 그럼 현실화 됐을 때 이재명을 가지고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느냐? 아니다. 뭐 이것은 탄압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생길 거예요. 네. 그 논란이 생겼을 때, 그럼 뭐 대안으로 김경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거지. 지금 확고한 이재명 체제 하에서의 김경수는 별 의미가 없죠. 쉽지가 않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다 됐고 우리 김철근 총장님 좀 교통도 안 좋은데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처음 질문을 낼 때 못 뭐요? 받아서 말이에요. 뭐요? 한마디는 해야 되겠는데. 한마디 해주세요. 한동훈 마무리. 25일. 예. 예, 25일. 그게 네. 첫 번째 주제였는데 그거 마무리해 아니 주시죠. 생중계 하려면 토론을 하지. 회담을 왜 하나. 그대로 했습니다. 회담을 왜 하냐고. 저희가 그대로 했습니다. 그 얘기를. 네? 맞죠? 예. 왜냐하면 아무리 변화도 중요하지만 네. 전통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진짜 허심탄회하게 이 얘기를 하려면 터놓고 얘기하려면 그냥 기존 관행을 좀 따라주시고 그다음에 뭔가 합의가 되면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뭐든 간에. 보여주려고 하는 게 네.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민생 경제라면 네. 그거에 관련돼서 야당을 설득하고 뭐 하나라도 합의를 이끌어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회담하고 네. 후에 저 KBS 대담 토론 1시간 하자.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하면 되죠. 돼요. 2시간, 3시간 해도 돼요, 2시간. 토론. 아니, 왜냐하면 회담을 공개를 하면 대화가 안 돼요. 사회자가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철근, 현근택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내일 방송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한 주간의 민심을 살펴보는 쇼미더 민심, 또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슈 3합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 2부 뉴스 인사 프라임이 진행이 되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